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비싼 음식보다 마음 편한 밥 한 끼가 더 귀해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줄 알았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그것만으로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알겠더군요. 같은 밥상에 앉아 있어도 사람을 가족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밥 한 숟가락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어 밤늦게까지 일했고 휴일에도 손님이 전화하면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일해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얼마 되지 않는 예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외동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부터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생해도 수진이는 고생시키지 말자.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등록금이 부족하면 적금을 깼고 취직해서 서울로 올라갔을 때는 보증금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결혼한다고 사위를 처음 데려왔을 때도 저는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사위 민석이는 처음에는 참 반듯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전셋집 알아봤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적금 일부를 해약했고 제가 노후에 쓰려고 모아둔 돈까지 꺼냈습니다. 그렇게 딸 부부에게 큰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몇 년 뒤 집을 넓혀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이번에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마지막이야. 저는 또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덜 쓰고 내가 조금 불편하면 딸이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위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명절마다 먼저 전화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전화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딸 집에 반찬을 가져가도 어머니, 다음부터는 오시기 전에 연락 좀 해주세요. 그 말을 먼저 했습니다. 저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생활 방식이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들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시간 돼? 딸이 먼저 식사하자는 말을 꺼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부터 밝아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언제든 시간 있지. 민석 씨도 같이 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기뻤습니다. 혹시 그동안 서먹했던 관계가 풀리려나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자는 것인데 괜히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도 몇 번이나 빗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번화가에 있는 식당가였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딸 부부가 도착하자 사위가 제 옷차림을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편하게 나오셔도 되는데 별말 아닌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우리는 식당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고급 한정식집 앞에서 멈추더니 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다음에 우리끼리 오자. 그러고는 골목 끝에 있는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이면 어떻습니까? 가족과 함께 먹는 밥인데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사위가 메뉴판도 제게 주지 않고 주문했습니다. 여기 국밥 3개요. 제일 기본으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수육도 하나 시킬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밥 먹는데 무슨 수육이야. 어머니 많이 못 드시잖아.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요. 국밥이 나오기 전 사위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 밥 먹으면서 이것 좀 보시죠.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데? 사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어머니 아파트 관련 서류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위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지금 집 너무 크잖아요. 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이 오랜만에 저를 불러낸 이유가 밥 한 끼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잠시 후 뜨거운 국밥 3그릇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정리하고 작은 데로 옮기시면 돈도 남고 좋잖아요. 남는 돈은? 제가 묻자 사위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사업 때문에 잠깐 필요해서요. 그 순간 국밥 냄새조차 맡기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그래서 오늘 나를 부른 거니? 사위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잖아요. 가족.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필요할 때만 가족을 찾는 사람이 가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알고 있었니? 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민석 씨 사업이 요즘 조금 어려워. 그래서 집만 정리하면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숨통이 트이니까.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집이 불편하다고 너희에게 말한 적 있니?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연세도 있으신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집은 남편과 제가 30년 넘게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병원에 들어가기 전 거실 벽을 쓰다듬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없어도 이 집만큼은 당신이 지켜. 그래야 누구 눈치 안 보고 살아. 그런 집을 사위는 그저 노인에게 필요 없는 큰 집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서류 한 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무슨 서류인데? 매매를 진행할 때 제가 대신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위임장이에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제 앞에 놓인 국밥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일단 식사하세요. 식으니까. 그 말투가 마치 귀찮은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숟가락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위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혼자 계시니까 생활비도 얼마 안 들잖아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위는 계속했습니다. 저희는 애들 교육비도 있고 대출도 있고 나갈 돈이 많아요. 어머니 돈은 나중에 결국 수진이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 재산이 벌써 딸의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죽는데? 사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 말이 그렇잖아.
나중에 수진이 돈이 될 거니까 지금 미리 달라는 거 아니니? 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니?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딸 결혼할 때 건넸던 돈, 손주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 비용, 딸 부부가 집을 옮길 때 보태준 돈, 사위가 차를 바꿀 때 급하다며 빌려간 돈. 그동안 저는 한 번도 갚으라고 재촉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딸이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위는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민서가, 내가 너희한테 지금까지 준 돈이 얼마인지 기억하니? 사위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가족끼리 그런 걸 계산하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바보였구나. 엄마, 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뺐습니다. 사위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돈 뺏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필요할 때 좀 도와달라는 거죠. 내가 싫다고 하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말했습니다. 그러시면 저희도 앞으로 어머니 일까지 챙기기는 어렵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부모를 챙기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딸은 사위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밥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릇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다음 순간 저는 국밥을 먹는 대신 그릇을 들어 식탁 위에 그대로 뒤집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릇이 쾅 소리를 내며 엎어졌습니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뒤집은 건 국밥이 아니다. 그리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을 뒤집는 거다. 식당 안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딸과 사위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위가 가져온 위임장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종이 조각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감정적으로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니? 사위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에게 너무 많이 해준 거다.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해야 해?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돈 안 주면 엄마 안 볼 거니? 아니야. 그런데 왜 내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었니?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산대로 갔습니다. 뒤집힌 국밥까지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집문서, 보험 서류를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남편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노후 먼저 챙기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늦게 알았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딸이 알고 있던 계좌를 정리하고
자동이체와 각종 금융 정보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도 들렀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사이 집과 관련해 어떤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에도 갔습니다. 집을 당장 팔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집의 현재 가치와 앞으로 제가 살 수 있는 작은 집들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 앞이야. 문을 열어보니 딸과 사위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위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제가 말이 좀 심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거실에 앉혔습니다. 사위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금이 정말 급합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위의 눈빛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돈을 준비한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봉투 안에는 그동안 딸 부부에게 지원했던 돈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한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자금, 전세금, 손주 출산 비용, 집을 넓힐 때 보태준 돈, 급하다는 말에 빌려준 돈. 사위가 종이를 보다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돈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다. 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건 왜?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이 줬는지 보여주려고.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준 걸 다 잊어도 괜찮다. 그런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엄마 재산은 엄마를 위해 쓸 거다. 사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집은 안 파신다는 겁니까? 팔 수도 있지. 사위의 표정이 다시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다음 말을 듣고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더 편하게 살 집으로 옮기고 싶으면 팔 거다. 남는 돈도 내가 여행하고 먹고 치료받고 살면서 쓸 거야. 어머니, 그리고 내가 죽은 뒤 남는 것이 있으면 그때 생각하마. 저는 사위의 눈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돈이다. 그날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래지 않았습니다. 평생 딸이 울면 제가 먼저 마음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생활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버리지 못했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고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방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평생 미뤄두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서예를 배우고 친구들과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녔습니다. 처음으로 제 돈을 쓰면서 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신발도 한 켤레 샀습니다. 시장에 가면 늘 가장 싼 것만 골랐던 제가 어느 날은 조금 비싼 갈비도 샀습니다. 집에서 혼자 구워 먹는데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자식 입에 들어가는 고기는 아깝지 않았으면서 내 입에 들어가는 고기는 왜 그렇게 아까워했을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딸에게서는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처럼 돈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그게 전부인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무언가 부탁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엄마를 보러 온 딸처럼 보였으니까요. 딸이 거실에 앉아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민석 씨가 그런 말할 때 내가 말렸어야 했어. 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남편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것만 생각했어. 엄마가 어떻게 느낄지는 생각도 못했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응. 엄마는 내가 잘못했다고 평생 미워하고 싶은 게 아니다. 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엄마를 돈 있는 노인으로 보지 말고 내 엄마로 봐줬으면 좋겠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딸에게 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국밥 괜찮겠어? 저는 웃었습니다. 국밥이 무슨 죄가 있니? 우리는 국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서류도 없었습니다. 돈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국물을 떠먹으며 사람 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손주 이야기와 회사 이야기를 했고 저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딸이 제 팔짱을 끼웠습니다. 엄마, 왜? 앞으로 엄마 돈은 엄마한테 다 써. 저는 웃었습니다. 말 안 해도 그럴 거야. 딸도 따라 웃었습니다. 사위의 사업은 결국 규모를 줄였습니다. 큰 차도 팔고 무리하게 버려놓았던 사업장 하나도 정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원망했다지만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된 모양입니다. 몇 달 뒤 사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봉투가 없었습니다.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와 현관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저는 바로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말보다 앞으로의 행동을 보고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다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차를 한 잔 내주면서 말했습니다. 민서가, 한 가지만 기억해라.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모 돈은 자식이 미리 받을 유산이 아니다. 사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곳도 있고 편하게 늙고 싶은 마음도 있어. 네, 어머니. 그리고 정말 가족이라면 돈이 없어도 가족이어야 한다. 그날 사위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관리하기 힘들어지면 작은 집으로 옮길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제가 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그날 정말 국밥을 뒤집었어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랬지. 하지만 사실 그날 제가 뒤집은 것은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먼저 생각해야 좋은 부모라는 생각. 자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내어줘야 한다는 생각. 내가 늙었으니 내 재산도 내 인생도 이제 자식 몫이라는 생각. 저는 그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72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부모의 몫이니까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자신의 남은 인생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면 남은 시간만큼은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엎어진 국밥은 금세 치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장모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남은 날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나를 대접하며 살아가겠다고. 그것이 제가 72살이 되어서야 배운 가장 늦었지만 가장 소중한 지혜였습니다.